아코니틴 계열이군요. 밤중에 누군가 여주인의 음식에 손을 댔어요. 원묵의 목소리가 얼음같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건 조작된 영상일 수도 있어요. 황 부원장의 손이 경련처럼 흔들리며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구궁오심법으로 독을 빼내는 원묵의 손끝에 모든 운명이 걸렸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초가을 비가 산사의 돌계단을 씻고 있었습니다. 물방울이 천년 묵은 석등을 타고 흘러내리며 마당의 국화 봉오리들을 촉촉하게 적셨죠. 저녁 예불이 끝나고 종소리가 산 능선 너머로 사라져갈 무렵 낡은 나무 문을 닫던 65세 행자 원묵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검은 우산들 사이로 남색 트렌치 코트를 입은 여자가 숨가쁘게 돌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어요.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볼에 달라붙었고 하이힐이 미끄러운 돌 위에서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원묵은 잠시 멈춰서서 그녀를 바라봤어요. 오랜 시간 이 산에서 지내며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지만 저렇게 절망과 희망이 뒤섞인 표정은 드물었거든요. 스님, 아니 선생님을 찾습니다.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목소리 끝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원묵이 고개를 갸웃했을 때 여자는 재빨리 명함을 꺼냈죠. 해운그룹 정서윤입니다. 시어머니께서 기력이 다하셨어요. 해운그룹. 재계 1위 기업의 이름이 빗소리와 함께 산사의 고요를 깼습니다. 원묵은 명함을 받지 않고 그저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오래 묵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날 왕실의 휘장을 드나들던 그때를 떠올리며 의사들이 모두 포기했습니다. 정서윤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대학병원, 국립암센터, 심지어 미국의 명의들까지 모든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원묵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곳은 병원이 아닙니다. 기적을 찾으러 오면 모두가 상처를 입지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쌓인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기적이 아니라 정서윤은 말을 잇지 못하다가 갑자기 젖은 무릎을 땅에 대고 앉았습니다. 마지막 손길이라도 놓아주세요. 어머니는 저에게 진짜 어머니였습니다. 빗방울이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고 원묵은 그 모습을 말없이 내려다봤어요. 법당에서 흘러나오는 등불빛이 흔들리며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그 순간 원묵의 눈동자에 오래 묻어둔 기억들이 되살아났어요. 채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신동 의원. 칼보다 가벼운 침 한 자루로 권력과 병을 다루던 자신. 그리고 한밤 한 명의 아이를 살리다 왕실의 분노를 산 그날. 모든 것을 잃고 이 산으로 도망쳐온 지도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원묵은 장삼끈을 묶어 쥐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정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빗물이 뒤섞인 얼굴로. 누구도 내 일에 간섭하지 말 것. 내게 이름을 묻지 말 것. 그리고 결과를 욕망으로 재지 말 것. 정서윤이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합니다. 무엇이든 약속합니다. 원묵은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산문을 열었습니다. 그럼 따라오십시오. 하지만 기억하세요. 치료는 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해운가 본체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거대한 저택이었습니다. 검은 대리석 바닥 위로 약 냄새가 무겁게 깔려 있었고 복도 곳곳에는 최첨단 의료 장비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마치 병원을 집 안으로 옮겨놓은 것 같았습니다. 원묵은 정서윤을 따라 긴 복도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벽에 걸린 그림들, 값비싼 도자기들,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까지.
모든 것이 권력과 부를 상징했지만 동시에 깊은 불안감도 느껴졌습니다. 이쪽입니다. 정서윤이 한 방의 문을 열었어요. 방 안으로 들어서자 온갖 의료기기들이 윙윙거리며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병상 위의 여인이 바로 재벌가 여주인 한명선이었죠. 한명선의 얼굴은 창백했고 맥은 가늘어서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눈빛에는 먼 산의 빛이 어른거렸어요. 의학적 수치들을 보여주는 모니터들은 이미 대기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병동 책임을 맡고 있는 황 부원장이었어요. 그는 원목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승려 차림의 무자격자에게 환자를 맡기다니 이 집 사람들이 다 미쳤군요. 황 부원장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어요. 의료진도 아닌 사람이 여기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정서윤이 낮고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는 저입니다. 방해하시면 고소하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평소 온순해 보이던 며느리에게서 나온 예상치 못한 강함이었습니다. 황 부원장이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정서윤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벽에 기대서서 팔짱을 꼈습니다. 원묵은 말없이 손을 씻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끝이 잠깐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환자를 진료한다는 긴장감이었죠. 하지만 곧 마음을 가라앉히고 한명선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원묵은 조심스럽게 한명선의 손목에 손가락을 올렸어요. 맥진이 시작됐습니다. 3번 깊게 호흡하며 맥의 세 갈래를 느꼈죠. 촌맥, 관맥, 청맥이 서로를 물고 늘어지는 비정상적인 상태였습니다. 원묵의 눈이 천천히 감겼어요. 오랜 경험으로 익힌 진단법이 되살아났습니다. 간의 열은 억누르다 방향을 잃었고 심포의 기는 가느다랗다. 이건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야. 몇 분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원묵이 천천히 눈을 뜨며 말했어요. 의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두려움이 혀를 씹고 있습니다. 황 부원장이 비웃듯 코웃음을 쳤어요. 미신입니다. 과학적 근거도 없는 헛소리로 환자를 우롱하지 마세요. 원묵은 조용히 품에서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가늘고 긴 은침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빛이 나는 침들이었습니다. 미신은 믿음으로 장사하지만 원묵이 침을 하나씩 꺼내며 말했어요. 의술은 침묵으로 증명하지요. 정서윤이 숨을 죽이며 지켜봤고 황 부원장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원묵은 마지막으로 한명선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본 후 첫 번째 침을 들어 올렸어요. 방 안의 공기가 긴장으로 무거워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원묵의 손끝에 집중됐어요. 원묵의 손이 한명선의 정수리 위에서 멈췄습니다. 백회혈 모든 기운이 모이는 자리였어요. 침이 피부에 닿는 순간 병실의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고요한 연못에 돌을 던진 것처럼 말이죠. 첫 번째는 백회입니다. 원묵이 조용히 설명했어요. 막힌 기운의 문을 여는 자리죠. 침이 정확한 깊이로 들어갔고 한명선의 얼굴 근육이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살짝 움직였습니다. 황 부원장이 팔짱을 낀 채 중얼거렸어요. 미신적 행위로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군요. 하지만 그의 눈은 원묵의 손끝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침술에 대해 모르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두 번째 침이 인당혈에 꽂혔습니다. 눈썹 사이 정신이 머무는 자리였어요.
원묵의 호흡이 깊고 고르게 이어졌습니다. 30년 전의 감각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손끝으로 전해지는 환자의 기운, 막힌 곳과 뚫린 곳의 미묘한 차이. 두 번째는 인당, 정신을 맑게 하는 자리입니다. 원묵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어요. 마치 기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서윤이 침을 삼키며 지켜봤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창백했던 피부에 아주 희미한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침이 단중혈로 향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 심장의 기운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원묵이 침을 잡은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곳이 가장 위험한 자리였거든요. 깊이를 잘못 재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어요. 단중 마음의 문입니다. 원묵이 한명선의 귀 가까이에서 속삭였어요. 여주인 들리십니까? 떠날 때는 잡아 끌던 마음을 놓고 가셔야 합니다. 놀랍게도 한명선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이 흘러나왔어요. 놓으면 모두가 무너진다. 원묵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놓지 못해 모두 무너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모니터의 곡선이 미세하게 들썩였습니다. 불규칙하던 심박수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황 부원장의 눈썹이 찡그려졌습니다. 우연일 뿐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원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침이 차례로 놓였어요. 각각의 침이 정확한 자리를 찾아갔고 한명선의 몸에서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침을 위해 원묵은 한명선의 심장 주변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신문 주변의 9자리, 구궁오심이라 불리는 특별한 혈자리들이었습니다. 이곳에 침을 놓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지만 동시에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기도 했어요. 마지막입니다. 원묵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9개의 침이 별자리처럼 한명선의 심장 주변에 나란히 세워졌습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한 점으로 모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쉿 한명선의 흉곽이 깊게 내려앉았다가 오랜만에 바람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마치 물속에서 수영하다가 처음으로 수면 위로 올라온 사람처럼 말이죠. 모니터의 불안정한 리듬이 규칙적인 패턴으로 수렴했습니다. 심박수, 혈압, 산소 포화도 모든 수치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병실에 있던 간호사가 무의식 중에 박수를 치려다가 황급히 입을 막았습니다. 정서윤이 눈물에 젖어 속삭였어요. 선생님, 이게 정말 그녀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원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긴 밤의 초입입니다. 진짜 치료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한 번의 침술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황 부원장이 모니터를 확인하며 중얼거렸어요. 이상하군. 분명히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묵은 이미 다음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침술로 잠시 생명력을 끌어올렸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대저택에는 한명선의 회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본체의 서재에서는 낮은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해운그룹 부회장 하도경이 황 부원장과 마주 앉아 있었어요. 둘의 표정은 모두 어두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 하도경이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깨어나실 리가 없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황 부원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확실한 건 저 승려가 뭔가 했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야. 하도경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어머니가 회복되시면 모든 계획이 틀어져. 내가 그동안 준비해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고. 사실 하도경은 한명선이 의식을 잃은 사이에 회사의 주요 지분을 자신의 명의로 옮겨 놓았어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지만 한명선이 깨어나서 정신이 맑아지면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내일 아침 사람 죽이는 침이라고 떠들면 됩니다. 하도경이 황 부원장에게 속삭였어요. 의료사고로 몰아붙이면 축출할 명분이 생기죠. 황 부원장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명분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가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흰 가루가 들어있는 투명한 봉지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도경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어요. 보양탕 첨가제라고 하면 됩니다. 황 부원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미량이면 간 수치가 상승하고 다량이면 급성 부정맥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은 그 비전의 침술사에게 돌아가겠죠. 하도경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내일 새벽에 실행하자. 어머니의 마지막 식사에 넣으면 되겠군. 그 시각 원묵은 본체 뒤편 작은 누각에서 촛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정서윤이 마련해준 임시 거처였어요. 작지만 깨끗한 방에 방석 하나와 작은 촛대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원묵은 홀로 앉아 조용히 관세음보살을 염하고 있었어요.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경전을 읽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침은 손끝의 감각을 둔하게 만든다. 놓을 것과 찌를 것을 구분하라. 스승이 남긴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어요. 원묵은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한명선을 살리려는 마음뿐이었을까요? 아니면 30년 전 자신을 몰락시킨 왕실 권력에 대한 복수심이 섞여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해운그룹이라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을까요? 원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어요. 환자는 아직 위험한 상태였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되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어요. 아무리 명상을 해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오랜 수행으로 길러진 직감이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바람도 없는데 흔들렸어요. 원묵은 문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멀리 본체의 서재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이 시간에 누가 깨어 있을까요? 원묵은 침구를 정리하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한명선의 상태는 일시적으로 안정되었지만 근본 치료를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은 걸릴 것 같았어요. 그런데 과연 그들이 자신을 그만큼 두고 볼까요? 멀리서 올빼미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산속의 적막함 속에서 그 소리는 유독 불길하게 들렸어요. 원묵은 마지막으로 촛불을 끄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되겠구나. 그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덫은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도경과 황 부원장의 계획은 새벽과 함께 실행될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덫에는 원묵뿐만 아니라 한명선도 함께 걸려들게 될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대저택의 분위기는 더욱 음산해졌어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안에서는 생과 사를 건 치열한 암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대저택을 찢는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빨간 불빛이 복도 전체를 어지럽게 비추며 급박한 상황을 알렸어요. 원묵은 누각에서 뛰쳐나와 본체로 달려갔습니다.
한명선의 병실은 아수라장이었어요. 모니터들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고 혈압이 급강하하며 산소 포화도가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허둥지둥 뛰어다니며 응급처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원묵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정서윤은 이미 병실에 와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해져서 울음을 참고 있었어요. 새벽에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시더니 정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좋아지고 계셨는데 왜 갑자기? 황 부원장이 달려와 제세동기를 들었어요. 비켜요. 지금 당장 심폐소생술을 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급박함이 가득했지만 어딘지 연기하는 듯한 느낌도 있었어요. 원묵이 손바닥으로 기계를 막았습니다. 잠깐, 그건 안 됩니다. 지금 저 기계를 쓰면 독을 심장으로 밀어넣는 길입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황 부원장이 소리쳤어요. 무자격자가 환자를 죽음으로 몰고 있잖습니까? 원묵은 황 부원장을 밀어내고 한명선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빛이 얼음같이 맑아졌어요. 코를 킁킁거리며 공기 중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코니틴 계열이군요. 원묵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냄새가 바뀌었습니다. 밤중에 누군가 여주인의 음식에 손을 댔어요. 정서윤의 시선이 날아가듯 병실 한쪽을 찾았습니다. 감시 카메라. 어젯밤 녹화된 영상을 확인해야 해요. 그녀가 급하게 보안팀에 전화를 걸었어요. 몇 분 후 보안팀장이 노트북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화면을 통해 어젯밤 새벽 3시경의 영상이 재생됐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은밀히 한명선의 침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사람은 정서윤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하녀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의료진의 가운을 입은 누군가가 침대 옆 물병을 바꾸는 장면이 희미하게 비쳤어요. 황 부원장의 손이 경련처럼 흔들렸습니다. 이건 조작된 영상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환자 치료가 우선입니다. 모두 나가주십시오. 원묵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이건 기의 길을 다시 깔아야 하는 일입니다. 방해받으면 안 됩니다. 정서윤이 다른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황 부원장도 마지못해 문 밖으로 나갔지만 문틈으로 계속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원묵은 다시 침주머니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제와 다른 방법을 써야 했어요. 독을 중화시키면서 동시에 생명력을 끌어올려야 하는 복잡한 시술이었습니다. 905 신법을 써야겠습니다. 원묵이 중얼거렸어요. 이 기법은 심장 주변의 9개 혈자리에 침을 놓아 독을 빼내는 고급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위험하기도 했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환자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침들이 별자리처럼 한명선의 심장 주변에 꽂혔습니다. 원묵의 숨이 길게 뻗어나가고 병실 안의 시간은 느리게 굳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한명선의 몸에서 검은 기운이 빠져나가는 듯 피부색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독소가 몸 밖으로 배출되면서 모니터의 수치들도 서서히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30분이 지나고 나서 모니터가 완전히 안정됐습니다. 정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또 한 번 살려주셨어요. 문 밖에서 지켜보던 황 부원장은 무너지는 탑처럼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한 것이었어요. 게다가 감시 카메라에 자신의 모습이 찍혔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혀야겠네요. 정서윤이 보안팀장에게 말했어요. 어젯밤 영상을 더 자세히 분석해 주세요. 범인이 누군지 반드시 찾아야 해요. 원묵은 마지막 침을 뽑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주인은 이제 안전합니다. 하지만 진짜 적은 아직 밖에 있어요. 그의 시선이 문 밖으로 향했습니다. 황 부원장의 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원묵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해가 높이 뜬 오후 한명선이 드디어 눈을 떴습니다. 무거운 눈꺼풀 사이로 오래된 겨울의 빛이 스며들었어요. 이틀 만에 찾아온 완전한 의식이었습니다. 정서윤이 손을 잡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너무 걱정했어요. 정서윤의 목소리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한명선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원묵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찾은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이분이 어머니를 살려주신 분이에요. 정서윤이 원묵을 소개했습니다. 원묵 스님이라고 하세요. 그런데 한명선이 떨리는 손을 더듬어 원묵의 손끝을 잡았어요. 그녀의 입에서 예상치 못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채윤. 정서윤이 놀라 눈을 들었어요.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한명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왕실 의원 채윤. 내 아들을 살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사라진 사람.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병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정서윤의 입술이 떨렸어요. 선생님, 정말 그분이세요? 원묵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30년간 숨겨왔던 과거가 한순간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더 이상 숨길 이유도 숨길 방법도 없었습니다. 왕실의 명으로 귀한 아이의 순서를 바꾸라 했습니다. 원묵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길가의 아이를 먼저 살렸지요. 목숨에는 귀천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밤 이후 제 이름은 칼날이 되었습니다. 한명선이 손을 꽉 쥐었어요. 그 아이가 내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당신이 내 아이를 살렸다는 것도, 그 때문에 쫓겨났다는 것도 몰랐기 때문에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정서윤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그럼 선생님은 정말로 왕실 의원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은인이시고요? 원묵은 미소도 눈물도 없이 한명선을 응시했습니다. 알아주셔야 할 것은 하나뿐입니다. 오늘 놓을 것을 놓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달리면 현재를 잃게 됩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하도경이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깨어나셨군요.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한명선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황 부원장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리고 어머니 병실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하도경이 원묵을 째려보며 말했어요. 모든 게 이 사람이 온 다음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하지만 하도경이 모르는 사이에 정서윤은 이미 모든 증거를 수집해 놓았습니다. 감시 카메라 영상, 독성 물질 분석 결과, 그리고 결정적으로 황 부원장과 하도경의 통화 내용까지 말이죠. 도경아. 한명선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 하도경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정서윤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어젯밤 녹음된 통화 내용이에요. 삼촌과 황 부원장이 어머니를 해치려 했다는 증거입니다. 핸드폰에서 어젯밤의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내일 아침 사람 죽이는 침이라고 떠들면 된다, 보양탕 첨가제라고 하면 됩니다. 하도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조작이야. 누가 이런 짓을. 조작이 아닙니다. 원묵이 조용히 말했어요. 어젯밤 독을 탄 것도, 저를 범인으로 몰아가려 한 것도 모두 사실이지요.
한명선이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회사 인감이었어요. 도경, 너는 오늘부로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라. 그리고 다시는 이 집에 발을 들여놓지 마라. 어머니, 하도경이 절규했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위해서, 회사가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해서였지. 한명선의 목소리에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정서윤이 미리 신고해둔 것이었어요. 하도경은 체포되었고 도망간 황 부원장도 곧 붙잡힐 예정이었습니다. 복수의 그림자가 드디어 걷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원묵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밝혀진 이상 이곳에 더 머물 수는 없었거든요. 여주인, 이제 저는 떠나야겠습니다. 원묵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한명선이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채윤, 아니 원묵 스님. 이번에는 제가 당신을 지켜드리고 싶어요. 사흘 후 정오 해운그룹 본사의 이사회실이었습니다. 길고 넓은 회의 테이블 주위로 주주들과 임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하도경의 횡령과 살인미수 사건에 대한 진실이 공개되는 날이었거든요. 정서윤이 스크린 앞에 서서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단단해 보였어요.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은 지난 사흘간 수집한 모든 증거입니다. 첫 번째 화면에는 병실 감시 카메라 영상이 나타났어요. 어둠 속에서 황 부원장이 한명선의 물병에 무언가를 넣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독성 물질 분석 결과입니다. 정서윤이 두 번째 자료를 띄웠어요. 아코니틴 계열의 독성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치사량에 가까운 농도였죠. 세 번째는 통화 녹음이었습니다. 하도경과 황 부원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내일 아침 사람 죽이는 침이라고 떠들면 된다. 가루는 미량이면 흔적도 없다. 회의실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몇몇 이사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속삭였어요. 모든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그때 뒤쪽 문이 열리며 하도경이 수갑을 찬 채로 들어왔습니다. 경찰의 호송을 받으며 걸어오는 그의 모습은 초라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회사의 실질적인 권력자였던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조작이야. 하도경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모든 게 조작된 증거야.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음모라고. 하지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확실했거든요. 게다가 도망간 황 부원장도 이미 체포되어 모든 사실을 자백한 상태였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며 휠체어를 탄 한명선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의식은 완전히 돌아온 상태였어요. 그녀를 밀고 들어온 것은 원묵이었습니다. 어머니, 정서윤이 달려가 한명선의 손을 잡았어요. 한명선이 떨리는 손으로 회사 인감을 꺼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조작이라면 내 몸이 증거입니다. 한명선이 하도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나를 죽이려 했다는 것, 그리고 이분이 나를 살렸다는 것 말이야.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원묵에게 집중됐습니다. 그는 여전히 조용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마치 이 모든 일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말이죠. 해운의 주인은 오늘부로 바뀝니다. 한명선이 도장을 들어 올렸어요. 도경, 너는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라. 그리고 회사 지분도 모두 반납해야 한다. 하도경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 회사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당신이 쓰러지시면 회사가 무너질까봐. 회사가 아니라 내 욕심이었지. 한명선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그때 경찰관들이 들어왔습니다. 하도경은 살인미수와 횡령 혐의로 정식 구속될 예정이었어요. 황 부원장도 공범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였고요. 나는 명령을 따랐을 뿐이야. 끌려가면서 황 부원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원묵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명령은 칼자루가 아니라 칼날을 쥐게 합니다. 남의 명령에 자신의 양심을 맡기는 순간 이미 길을 잃은 것이지요. 하도경의 시선이 원묵에게 번개처럼 꽂혔습니다. 너 하나만 아니었어도 모든 게 완벽했는데. 정서윤이 한 발 내디뎠습니다. 아니에요, 삼촌. 우리 모두가 문제였어요. 진실을 외면한 우리 모두가 잘못이었습니다. 이 사회는 만장일치로 하도경의 모든 직책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한명선을 명예회장으로, 정서윤을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어요. 새로운 해운그룹의 시작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을 때 한명선이 원묵을 불렀습니다. 채윤아니, 원묵 스님. 이제 당신의 명예를 회복시켜드리고 싶어요. 원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예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진실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정서윤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원묵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는 서로가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덕분에 오래된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으니까요.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남은 것은 새로운 시작뿐이었어요. 비가 그친 산사에는 국화가 처음으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노란 꽃잎들이 가을 햇살을 받아 반짝이며 마당 곳곳에 생명의 기운을 퍼뜨렸어요. 원묵은 빗자루를 들고 천천히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난 며칠의 복잡했던 일들을 정리하는 것처럼 말이죠.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원묵이 고개를 돌리자 한명선과 정서윤이 함께 걸어오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상복도 예복도 아닌 연한 회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한명선이 원묵 앞에서 깊이 절했습니다. 채윤아니, 원묵 스님. 당신의 진짜 이름을 세상에 돌려놓고 싶습니다. 30년 전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어요. 원묵은 빗자루를 벽에 세워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름이 돌아오면 다시 칼날이 됩니다. 저는 그저 밥 짓고 마당 쓰는 행자면 충분해요. 정서윤이 따뜻한 눈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선생님의 이름을 들고 다니면 어떨까요? 누군가가 아플 때마다,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말이에요. 한명선이 고개를 들어 산 능선을 바라봤습니다. 가을산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놓겠습니다. 저는 제 욕망을, 제 집착을 모두 놓겠어요. 그리고 원묵 스님도 당신의 과거를 놓으시길 바랍니다. 원묵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30년간 가슴에 품고 살아온 한과 분노, 그리고 억울함을 정말로 놓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습니다. 과거에 매달리는 것은 현재를 망치는 일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럼 법당에서 마지막 법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원묵이 법당 문을 열었어요. 안에서는 은은한 향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세 사람이 법당 안에 앉았습니다. 원묵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법문은 길지 않습니다. 다만 이 말은 남기고 싶어요. 병은 몸에서 시작하지만 병의 끝은 마음에서 납니다. 서로를 용서할 수 있다면
침은 길을 열 뿐입니다. 한명선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도경이를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겠죠.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원묵이 말했어요. 자신을 위한 것이지요. 용서해야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산사 뒤편에 작은 진료방이 문을 열었습니다. 원묵이 직접 손으로 만든 간단한 공간이었어요. 나무 책상 하나와 진료용 방석, 그리고 약장이 전부였지만 따뜻한 느낌이 났습니다. 소문이 빠르게 퍼졌어요. 산속에 훌륭한 의원이 있다는 이야기가 마을 사람들 사이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온 환자는 허리가 아픈 할머니였어요. 그 다음에는 손을 다친 목수 아저씨, 그리고 천식으로 고생하는 어린아이까지. 원묵은 조용히 각자의 맥을 짚고 약첩을 싸고 침을 놓았습니다. 손끝에는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람의 온기만이 있었어요. 환자들의 고통이 조금씩 나아질 때마다 원묵의 마음도 함께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문 밖에서 정서윤이 작은 화분을 들고 있었어요. 하얀 꽃이 피어 있는 예쁜 화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꽃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한명선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박꽃이지. 순수하고 깨끗한 꽃이란다. 저는 이 꽃의 이름을 노음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정서윤이 화분을 진료방 문 옆에 놓으며 말했어요. 모든 것을 놓고 나서야 진짜 중요한 것들이 보이니까요. 한명선이 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맞다. 놓으니 비로소 잡히는구나. 욕심을 놓으니 진짜 소중한 것들이 보이고 분노를 놓으니 평화가 찾아오는구나. 저녁 종소리가 산 너머로 번져갔습니다. 원묵은 마지막 환자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속으로 염했어요. 찬란했던 이름이여, 잘 가라. 오늘 나는 누군가의 첫 호흡을 지켜보는 사람일 뿐이다. 비 그친 하늘 아래 산사는 말없이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조용히 그러나 깊게 사람들 마음속에서 계속되었어요. 며칠 후 산 아래 마을에서는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운그룹에서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정서윤이 어머니와 함께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료소의 이름은 노음의원이었어요. 원묵은 여전히 산사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와 있었어요. 과거의 아픔을 놓고 미래의 욕심도 놓고 오직 현재 이 순간에만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절의 행자, 불세출의 명의의 이야기는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상 속에서 계속될 이야기 말입니다.